내 마음이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몸과 마음과 병을 바라보는 관점. 노안이 찾아와서 고맙다.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찾아왔다. 차창 밖 간판의 글은 여전히 잘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온다. 돋보기를 써야 하나? 어린 시절에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두꺼운 돋보기를 쓰시고 신문 활자를 읽으셨는데 나도 그래야 하나? 노안이 올 줄은 알았지만 벌써 올 줄이야. 나 이제 나이 먹은 걸까? 안경집에 가서 돋보기를 맞추고 나서 한동안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당신은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거야. 노안이 온 것은 지금까지 근거리를 보느라고 보지 못한 원거리를 보게 해주려는 거야.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넓은 세계관을 가지게 될 거야. 그것은 당신의 삶을 충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먼 곳을 보라고 노안이 온다. 노안은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다. 나이를 먹으면 신체의 각 기관도 쇠해지는 것. 그것은 신체 수명이 다 되었으니 퇴장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몸에 말을 걸어오는 거다. 이제 당신은 먼 곳을 봐야 할 때야. 몸으로 보내는 마음의 메시지는 호소력이 있다. 그래도 문자를 파는 것이 곧 진리를 터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불교에는 진리는 문자에 있지 않다는 분리문자라는 개념이 있다. 문자는 한정된 것만 알 수 있으나 문자를 넘어서야 그 이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색 없이 문자를 탐구하는 사람은 문자의 시종이 된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에서 소외된다. 사색은 문자를 징검다리 삼아서 시면을 여행하게 한다. 노안이 온 이유는 눈앞의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색하여 먼 곳을 보라는 것이다. 사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밝은 눈이 이성의 총기를 빛나게 해준다면 어두운 눈은 영성의 총기를 빛나게 해준다. 맹인 가수의 맑은 음성은 영성에서 나온다. 보는 기능을 희생한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성의 총기를 사용하여 그 분야의 탁월한 학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의 자존심이 올라갔다고 존재감도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자존감이 현미경으로 가까운 것을 봄으로써 얻는 것이라면 존재감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얻는다. 자존감은 유효기간이 있으나 존재감은 유효기간이 없다. 생애 전반기는 자존감으로 살았으나 생애 후반기에는 존재감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라고 노안이 온다. 노안이 왔다. 그는 이전처럼 한 번에 몇 시간씩 책을 읽을 수 없다. 안과 의사는 50분 읽었으면 10분 정도는 먼 곳을 봐주라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두통이 오고 노안은 더 진행된다. 50분을 문자에 투자했으면 10분 정도는 사색을 하라는 것이다. 노안이 진행될수록 50분은 작아지고 10분은 커진다. 적게 읽고 많이 사색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진리는 노안이 오는 시기에 가슴으로 깨닫는다. 마음의 빵을 찾아야 할 시기다. 나는 노안이 온 이후로 책을 읽더라도 꼭 완독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목차 순서대로 읽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자의 상상력에 내 마음이 가닿으면 충분하다. 문자와 문자,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나의 사색으로 채운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런 말을 하는 저자의 세계관에 더 공감한다. 문자를 읽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문자를 깨고 비교하는 것을 학자들은 업으로 해야겠지만 그것이 무슨 위대한 진리인 양 목소리 높일 일은 아니다. 단지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논쟁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나 사색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면서 마음의 심연에 가 닿게 한다. 몸은 쇠퇴하지만 마음은 깊어진다. 나이 60이 되었는데도 노안이 늦어 돋보기 없이도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의 사고는 문자에 매여 있었다. 그는 더 많은 문자를 머리에 입력해야 했다. 그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는 문자에는 능했지만 문자를 넘어 사색에 이르지는 못했다. 머지않아 그에게도 마음의 노안이 찾아올 것이다. 문자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생애 전반기의 과정이라면 사색은 그 안에 자기 이야기를 넣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생애 후반기의 과정이다. 자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생애의 후반기다. 그 즈음에 노안이와 겸손해진다. 노안이 진행되면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내적 자산이 하나 둘 쌓인다. 생각이 깊어지면 이해심도 깊어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진다. 그만큼 존재감은 올라간다.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자신감의 어리석음은 병에 걸려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완치 불가의 암 판정을 받았다. 하늘로 솟던 그의 기세가 와르르 무너졌고 우울해졌다. 암이 진행될수록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암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지 사색이 깊어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 겉만 보고 속단할 일은 아니다. 그만이 안다. 가족도 모른다. 내면의 깨달음은 언어화하기 어렵다. 몸의 병이 깊을수록 자아는 마음 깊은 곳을 순례한다. 그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우쳐가는 중이었다.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마음 순례를 하는 중이었으나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좋은 병, 나쁜 병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한 고위 공무원은 방광암 전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의 병명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가족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암은 나쁜 병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는 의사에게 촌지를 주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마음이 몸에 전하는 강한 드라이브를 외면한 그는 마음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죽어가는 자가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죽음을 편안히 수용하는 일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인 것처럼 아직은 험한 세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가족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마음이 밝아져야 제대로 보인다. 노안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할 걸 하고 말했다.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봤다. 눈이 밝아져서 좋다는 거다. 스마트폰 보기 좋고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보기 좋고 마트에 진열된 상품 값이 잘 보여서 좋다는 거다.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만 머무를 것이다. 그는 밝아진 눈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읽은 것이 있어야 사색도 한다. 사색이 없는 인간은 먹잇감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직업상 노안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밝은 눈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왜 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수술로 밝아진 눈은 세월과 함께 다시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라고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다. 맹인 중창단의 연주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들은 목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고 듣는 사람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선율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되새길 수 있다. 노안이 온 것은 영혼의 선율을 듣고 말하도록 마음이 재배열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은 적과의 동침. 적이 있어야 나도 산다. 자동차도 한 5년 타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적지 않게 수리비가 들어간다. 사람도 그러하다. 몸이 아프면 때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으면 된다. 초기가 힘들지 시간은 병에 적응하게 한다. 척추염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내 몸에 적응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은총이라 할 수 있지요. 적당히 긴장하고 타협하는 적. 당뇨가 온 친구가 있다. 당뇨는 합병증이 더 걱정이 되는 병이다. 친구도 처음에는 당황했다. 이제 막 50에 들어섰는데 벌써부터 내가 내 몸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몸에 화학약품을 넣어야 하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는 당뇨병이 가져올 합병증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검색한 모든 병이 상상 속의 병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의사 친구의 한마디 말에 상상의 병이 사라졌다. 걱정 마.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해. 적도 잘 데리고 있으면 우군이 되는 법이야.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을걸? 그는 꾸준히 운동을 했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는 단지 당뇨병 하나만 걸린 사람이고 그의 친구들도 한 개, 두 개, 평생을 가지고 갈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병을 가지게 된 친구를 위로했다. 걱정 마라.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 나 봐. 건강히 잘 살잖아. 그는 적군을 오군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주인공 파이가 사나운 벵골 호랑이와 함께 배를 타고 대양을 표류하는 이야기다. 망망대해에서 구조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를 대양을 표류하는 일은 지독한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은 더 적막하다. 그 적막감에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물속에 뛰어들면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함께 탄 구조선에 사나운 호랑이가 있었다. 파이는 호랑이와 적당히 긴장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생명을 건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것에 비하면 외로움과 적막함은 별것 아니었다. 파이는 벵골 호랑이 덕분에 망망대해의 지루하고 고독한 표류를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구조된다.
빨리 수용하는 지혜. 생애 후반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과 동숙하게 된다. 마음에도 싸워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몸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몸의 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마음의 그림자를 다스리는 방법과 같다. 마음의 그림자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달래고 다독거려서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다. 동숙한 마음의 그림자는 삶의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나약함을 그림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약함을 잘 이해하고 달램으로써 따뜻한 인간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화를 마음의 그림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다독여주므로 적극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다. 몸의 그림자인 질병도 그러하다. 모든 질병은 인정과 수용을 요구한다. 왜 내게 이런 병이? 질병을 원망하면 질병도 나를 원망한다. 아, 내게도 질병이 왔구나. 질병을 수용하면 질병도 나를 수용한다. 자연의 순리인 질병을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태도다. 임종과 죽음 의학의 거장인 퀴블러 로스는 중병을 진단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라고 했다. 아니야, 오진일 거야. 병원 쇼핑을 다닌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으로 평화로운 수용을 들었다. 이는 연구실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그가 수십 년을 임종의학자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심리적 변화다. 되도록 빨리 수용의 단계를 앞으로 당길 수 있다면 병을 얻은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잘 달래면서 살아야 할 병.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다. 모든 병이 조기에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 몸을 강박적으로 체크하겠는가. 한때 명의였던 70대 중반의 내과의사에게 들은 말이다. 정기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치료가 필요하면 자각 증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치료해도 됩니다. 자각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왔다면 그 병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내 것입니다. 잘 달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을 병이라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40년 내과를 진료한 의사의 말입니다. 현자는 병이 오면 어떻게 할까? 병은 그들의 몸을 어둡게 하겠지만 마음마저 어둡게 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병으로 오는 마음의 메시지를 빨리 읽는다. 그리고 병을 빨리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은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렵고 초조하게 하나 수용된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잔한 평화의 강가에 가 닿게 한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문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병은 인간이 육의 한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육의 한계를 넘은 존재임을 알린다. 치매. 모든 것의 의도는 상실에 있다. 어머니의 기억이 끊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종종 가출을 하셔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해서야 찾은 적도 있다. 가급적 요양병원에 가시는 일은 뒤로 미루려 했다.
가족을 떠나고 기억마저 잃어버려 낯선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은 인간 고려장과 다름이 없다. 중년 이후에 그들의 부모가 고령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가족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딸은 돈을 좀 더 내기로 하고 시설이 좋은 치매 환자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켰다. 가족 중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 돌아오면서 우울했다. 엄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연민 때문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치매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언젠가는 내 딸도 무거운 마음으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겠지. 타인을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인생 공부. 치매는 복인가 재앙인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은 다 복이다. 복과 화를 나누는 것은 나약한 인간성에서 나온 분리 작업일 뿐이다. 화라고 규정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복으로 받지 않으면 다 화다. 시민성 치매야 정신활동을 꾸준히 하여 지연시키거나 막아볼 수 있지만 노인성 치매는 막아낼 도리가 없다. 시민성이건 노인성이건 자연스럽게 찾아온 치매를 복으로 받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되어 가족을 괴롭힌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화라고 단정하고 거절하니 인생에 괴로움이 쌓인다. 치매는 환자의 의지를 떠난 것으로 가족이 그 병을 받아들여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그렇다고 가족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왜 하필이면 치매인가?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 치매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가족이 마음의 무너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치매는 환자가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치매는 일시적으로 기억이 사라졌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증상으로 시작된다. 그 일정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병세는 깊어지고 집에서는 더 이상 보살피기 힘들어 전문 병원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약은 증상을 더디게 진행시킬 뿐이다. 치매를 재앙으로 보는 것은 긴 시간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을 가족이 함께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차라리 암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억이 사라진 그 시간은 심리학적으로 깊은 무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곳에는 현실 지각이 없고 현실과는 격리된 전혀 다른 세상이다. 마치 태고의 신비처럼 그만의 앓미 있는 곳이다. 그곳은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경험하는 깊은 안식의 세계가 아닐까? 나는 이런 추측을 한다. 보는 사람이 괴롭다고 당사자가 항상 괴로운 것은 아니다. 기억상실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분도 있다. 그 공격성은 그가 살면서 외면했거나 억압한 것으로 기억이 사라진 무의식에서 감정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억상실 상태라 의식적 대화가 불가능하니 추측해 볼 뿐이다. 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부모가 치매병원에 입원하면 가족은 치매 진행 과정에 맞추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서서히 힘들어진다. 사람은 힘이 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면화 작업을 한다. 형제 간에 분란이 생기고 죄책감으로 괴롭고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면화를 촉진한다. 지인들은 그가 요즘 변했다고 말할 것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교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이 치매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모친마저 치매에 걸렸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아들 된 도리로서 차마 어머니를 치매병원에 모실 수 없었다. 부부간의 다툼이 많아졌고 가정에는 긴장과 불안의 기운이 맴돌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그가 배운 것은 겸손이었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그의 교만과 허세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는 당신을 희생시켜 자식이 단단히 인생 공부를 하게 했다. 치매는 가족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인생 공부를 시킨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한 인생 교과서의 책장을 계속 넘겨야 한다. 인생의 학년은 중단 없이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 순간을 살고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는다. 치매 환자를 다룬 영화 스틸 앨리스가 인상적이다. 언어학 교수인 앨리스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던 50세에 가족력에 따라 조발성 치매가 찾아왔다. 가족의 동정은 잠시뿐. 그들은 앨리스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채 각자의 길로 가야 했다. 건강한 사람은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환자와 감정이입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한편 반항적이고 모험적이고 자유스럽기는 하나 불안정한 삶을 선택한 막내딸 리디아는 떠났던 엄마 곁으로 돌아온다. 리디아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지적인 일에 헌신하는 엄마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졌다. 엄마가 딸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덜 억압하여 치매에 안 걸렸을 것이란 상상은 가능하다. 딸이 엄마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딸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끼를 발휘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란 상상도 가능하다. 딸은 치매에 걸린 엄마에게 다가옴으로써 자신을 리모델링할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앨리스는 기억상실이란 괴물에게 서서히 먹혀갔지만 그 희생으로 가족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전진한다. 다음은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그가 행한 강연이다. 시인 엘리자베스 비숍은 이렇게 썼습니다. 상실의 기술은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의 의도가 상실에 있으니 그것을 잃는데도 재앙은 아니다. 저는 매일 상실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 태도를 상실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잠을 상실하지만 기억을 가장 많이 상실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기억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이제 모두 사라져 갑니다.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때 우리의 모습에서 멀어진 우리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의 이상한 행동과 더듬거리는 말투는 우리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바꾸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병입니다.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제 자신을 질책하곤 하지만 행복과 기쁨에 충만한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을 사는 것과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는 것, 상실의 기술을 배우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기억도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제게 큰 의미입니다. 내면을 살펴야 할 때 병이 온다. 생애 후반기에는 뜻하지 않게 여러 중병이 찾아온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다. 사람이 약해지면 밖으로 향하던 정신 에너지가 안으로 향한다. 하다못해 감기 몸살이 와도 밖의 일은 잠시 중단되고 마음은 안으로 모인다. 질병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네 안을 살펴라다. 신은 사람이 제 안을 살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병을 주신다. 생애 후반부에 오는 중병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생을 잘 마무리하라는 축복이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건져내야 할 진주 하나 얻지 못하고 떠난다면 빈손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법. 지금도 태평양 어느 곳에 있는 비문명인은 입사식이라는 성년의식을 거행한다. 이제 우리 단체의 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의례로 엄격한 신체적 고행을 치른다. 몸에 강한 자극을 주면 마음도 강해져 성장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행하는 입사식 의식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생애 후반기에 찾아오는 중병은 제2의 개인적 입사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인생의 대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는 것이다. 그때 중병에 걸리면 당신을 위로한다는 타인의 말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 중병일수록 그는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선물을 짓는 것이다. 중병을 겪는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통증은 고통스럽고 경제적 손실은 크다. 첨단 의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중병은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의 간격은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의 메시지로 채워나가야 한다. 건강하게 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건강은 정신을 담고 있는 몸과 몸에 거주하는 정신 사이에 긴밀한 협의로 얻는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이 의식과 갈등을 일으켜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몸의 질병으로도 나타난다고 했다. 신생아는 자국 안의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본능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그 갈등이 울음으로 표현된다. 신생아가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아직은 갈등을 잘 처리할 만큼 자아와 본능의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엄마에게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감기로 신호를 보낸다. 갈등 처리의 주체인 자아는 만 3세 이후가 되어야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아이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해진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본능과 의식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아프지 말라는 덕담은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가란 말이나 다름없다. 신은 인간이 받을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었으나 살아남아 신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사정을 잘 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 그로 인한 질병은 인간이 신과 같이 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겸손을 위하여 큰 수술을 1년 안에 2번이나 받았다며 1년 만에 나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다. 14개월 전에 그분은 아들의 군대 적응 문제로 내게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의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 수술을 마치자 또 다른 곳에 암세포가 발견되어 미처 회복도 안 된 몸에 또 메스를 댔다. 그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고음도 아니었고 자기 의견을 딱 부러지게 말하던 그런 말투도 아니었다. 마치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 몇 개음은 낮아진 목소리 톤에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얻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감을 나는 느꼈다. 불안정한 자신감은 안정적인 겸손으로 바뀌었다. 이분은 1년 동안 병고를 치른 것이 아니라 혹독한 수행을 제대로 하고 돌아온 것 같았다. 전화 통화를 마치자 내 마음에는 긴 여운이 남았다. 아마도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이다. 같은 수술을 2번이나 하는 나를 지켜보는 가족,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저는 기억해요. 그러나 정작 나는 그렇게 처참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방법은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러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들의 동정은 감사하지만 동정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자기 감정의 작은 소용돌이만 일으키죠. 저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는 죽음도 희망이었어요. 그것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저만이 아는 진실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 그 희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죠. 다시 의식으로 돌아온 저는 강한 진통제를 맞아야 겨우 진정되는 통증과 싸워야 했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몸의 통증도 제 시간이 있는 법. 통증이 사라질 무렵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겸손이 제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중병은 저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던 거죠. 그분의 투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원 치료와 병의 두려움, 그리고 진료비 청구는 계속될 것이다. 가족도 인내의 한계에 봉착하고 그분은 섭섭하거나 우울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삶이 계속되는 한 그곳에는 누릴 기쁨과 사랑과 희망이 항상 있다. 중병은 그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야 함을 훈련시킨다. 지금 여기에 충만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선물을 준비시킨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의 충만한 삶이 곧 미래를 위한 완전한 대비책이다. 마음의 독감, 공황장애를 보듬는 법. 최근에 공황장애의 발병 연령대가 가장 많은 40대에서 20대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20대가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사회적 병리로 나타난 것이다. 대중 앞에서는 연예인 중에는 공황장애 환자가 종종 있다. 그들은 인기를 유지하고 더 잘 보이려는 부담감 때문에 불안이 누적되어 공황장애에 걸린다. 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공황장애는 처리하지 못한 불안이 쌓여 더 이상 억압으로도 타협이 안 될 때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긴 심신의 병이다. 심리적 불안과 함께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얼굴이 홍조가 되는 등 몸의 증상도 동반하는 괴로운 병이다. 우울증이 흔하게 오는 감기라면 공황장애는 독하게 오는 독감에 비유할 수 있겠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는 취업난의 사회적 위기가 불안을 조성해 급성으로 온 경우가 많다. 그것은 동시대에 사는 많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앓는 고통이다. 불안이 몸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쓰려 한다. 마음이 몸에게 쉬라고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지 못해서다. 복식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명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라. 즐거운 놀이를 함으로 감정을 순화시켜라. 증상은 현저히 줄어들고 마음이 정리되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은 스트레스로 자신의 존재를 예고한다. 스트레스는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잠깐 보류하고 쉬었다 가라는 신호다. 웬만한 스트레스는 며칠 쉬면 사라진다. 원시인도 사냥에 실패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며칠은 푹 쉬었다 사냥하라는 거다. 그래야 사냥감인 짐승도 긴장을 풀고 좀 쉰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좀 쉬면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대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쉰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병은 내 병이면서 꼭 내 병만은 아니다. 내가 병들면 공동체도 함께 병들고 내 병이 치료되면 공동체의 병도 함께 치료된다. 이 원리를 가족에 대입해보면 자명해진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쉬기는 정말 힘들다. 경쟁자는 뒤에서 따라오고 앞을 보면 또 다른 경쟁자가 저만치서 달리고 있다. 새벽에 출근했다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많다. 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못 박는다고 해도 법의 사각지대는 항상 있다. 쉬었다 가라는 표지판 앞에서 쉬지 못하니 상대도 쉬지 못하여 사회적 불안지수는 더 높아진다. 최근에 공황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 본능보다 삶의 본능이 더 강하다. 살려면 쉬어야 한다. 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쉬는 존재가 아니라 쉬기 위해 일하는 존재다. 일하면서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싸우니 쉬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은 마음의 병을 만들어 쉬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쉬게 한다. 그래도 쉬지 못할 환경이니 공황장애 환자는 증가한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자.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즉각 쉬어라. 경쟁 구도에서 잠시 물러나 앉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 살펴라. 나는 삶을 경쟁으로 보는지 진정한 자기 실현으로 보는지 살펴라. 내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라.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실과 애정의 문제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경쟁 구도에 밀어넣은 집단의 요구를 멀리하라. 공황장애는 집단의식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친절한 질병이다. 우리 위에 있어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집단의식을 경멸하라. 우습게 여겨라.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지수는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집단으로 다시 들어가라.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생생해질 것이다. 나는 예술 영화를 가끔 즐긴다.
영화 스토리를 따라가며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는 것은 나에게 쉼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나의 쉼은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하고 졸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의 대사에 연연하면서 쉼이 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대사가 아닌 영상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 예술 영화일수록 영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았다. 영화는 다시 나에게 쉼이 되었다. 공황장애는 이를 따라다니느라 주변을 보지 않고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는 주변을 보면서 천천히 인생 여행을 하라는 마음의 표지판이다. 하다못해 발코니에 있는 꽃 화분이라도 관심 있게 보라. 하루 24시간에 하늘 한 번 보지 못하고 달리는 삶은 바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구름과 달과 별을 주의 깊게 봐라. 생각을 줄이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을 잘 보라.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공황장애의 표지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일찍 은행 지점장이 된 어느 분에게 들은 말이다. 나 때는 빨리 진급하느라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고 윗분들 비위를 맞췄다. 요즘 후배들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지점장이 안 되어도 좋으니 천천히 진급하고 가족과의 즐거움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나 때와 비교되어 젊은 그들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점장이 행복의 보증수표이기는커녕 돈 조금 더 받고 몸과 마음을 갈아먹는 일인데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다. 그가 말한 요즘 후배들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 철학을 가진 것이다. 어쩌면 지점장보다 더 진화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의 영적 진화는 자신만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 정신치료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권한다. 운동하세요. 취미생활을 하세요. 술을 줄이세요. 담배 끊으세요. 커피를 줄이세요. 다 쉼요법이다.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권한다.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에 뿌리를 두지 않은 급성으로 온 공황장애는 쉼요법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황장애 표지판의 본질적 메시지를 읽어야 인생의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는다. 마음이 질병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거의 다 사고의 전환이다. 공황장애로 한 5년간 약물을 복용했다는 50대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약물은 쉬지 않고도 인체의 생화학 반응을 유도해 쉬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했다. 투약으로 불안을 잠재운 것이다. 증상은 잠시 없어졌지만 오랜 투약으로 정신의 부조화가 발생해 멍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잠이 많아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치료를 선택했다.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1시간의 상담은 그에게 평화로운 휴식이었다. 상담 회기가 증가하면서 그는 평화로운 휴식의 공간을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상담은 끝났다. 약물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것이다. 약물에만 의존하면 약물이 엄마가 되어 평생 엄마를 끼고 살아가야 한다. 본인의 의지로 약을 끊는다. 단약으로 그동안 억압했던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잠깐은 더 고통스럽다. 막아놓았던 불안이 제 존재를 알리려고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잘 견뎌보라. 스스로 견디는 힘이 생길 것이다. 자아는 불안을 억압하는 일을 안 해도 되니
잉여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 당당히 자기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처녀 때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다가 뒤늦게 자상한 남편과 결혼하여 증상이 개선되어 단약을 한 4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2명 낳고 아이 교육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무렵에 그녀만의 완벽주의가 작동해 공황장애가 재발되었다. 마침 부부는 뉴질랜드로 취업할 기회를 얻었고 서슴지 않고 이삿짐을 꾸렸다. 부부는 그곳의 자연 환경에 맞추어 하루 3끼 먹으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쉬엄쉬엄 살기로 작정했다. 초기에 적응 기간을 빼고는 공황장애가 재발되는 일 없이 그녀는 정말 잘 지냈다. 내가 변하기 힘들면 환경에 변화를 주어 나를 변하게 할 수도 있다. 남태평양 비문명의 섬에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신경증 환자가 없다. 자신과 주변을 비문명의 섬으로 만들면 공황장애는 사라진다. 느리게 쉬엄쉬엄 행하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보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기억하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동안 당신이 무시한 볼 것의 소중함을 알면 공황장애는 축복이 된다. 내가 공황장애의 실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다. 센 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그들의 고통은 가족이 함께 지기도 한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자신이 세워야 한다. 천천히 쉬엄쉬엄 생각은 줄이고 보이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